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풀스케일에서 멀티미디어 솔루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스마트카 솔루션에 대한 트렌드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카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분에 걸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UV벨룩스가 주최한 그 세미나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애프터마켓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저희 프리스케일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제 비포마켓하고 그 다음에 차량용 멀티미디어 쪽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주로 비포마켓용 디바이스가 갖춰야 될 점들, 그 다음에 거기서 고려해야 될 점들 하는 것들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갖고 그 발표 내용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비포마켓 쪽을 중심으로 놓다 보면은 컨슈머 디바이스하고 그 오토모티브 디바이스가 굉장히 좀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개발 방식에서도 그렇고 개발 포커스 부분에도 그렇고 고려해야 될 부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인포테인먼트의 이제 미래라는 게 어떤 형태를 띌 것인지, 저희 프리스케일 관점에서 본 그 오토 인포테인먼트의 미래에 대한 주안점들, 그 다음에 그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그 비포마켓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자동차에 직접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UI나 혹은 여러 가지 펑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들, 로드맵,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하고 Q&A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마켓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시게 되면 대부분 컨슈머 어플리케이션들을 제일 먼저 놓고 고민을 하게 되세요. 근데 컨슈머는 그 뭐 많이 발전했죠. 지금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타블렛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고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고, 근데 그 실제 오토 인포테인먼트 혹은 스마트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실제로 그 컨슈머에 비해서는 되게 미니멀한 수준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컨슈머 디바이스가 거의 한 2억 대에서 4억 대 가까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타블렛 이런 것들이 지금 연간 생산되고 판매되어지고 있다고 보면은 오토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는 연간 맥시멈 그 특히 스마트카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텔레메틱스까지 포함을 한다 할지라도 연간 맥시멈 2천만 대에서 5천만 대 마켓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볼륨 측면에서 한 20분의 1 정도 좀 작은 마켓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펑션이라든지 새로운 기능들이 그 들어가지로 그 채용되는 그 스피드들도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스마트카, 스마트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터 중에 하나, 혹은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그 뭐 아이패드죠. 아이패드가 차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스마트카 혹은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의 이제 미래가 될 것이냐, 혹은 이런 식의 인대시 타입의 그 디바이스가 스틸 향후에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에 맞는 디바이스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트렌드로 보면은 아이패드와 같은 형태의 디바이스가 스마트카나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이와 같은 인대시 타입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좀 주안점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폼핏상으로 아이패드 같은 디바이스하고 이런 인대시 타입의 디바이스라는 부분들이 폼핏상으로만 차이가 나 보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많은 그 차이점들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스마트카 디바이스 혹은 오토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픈마켓 디바이스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차 OEM이 직접 유통을 하고 공급을 하게 되는 마켓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헤게모니라 그럴까요? 결정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차 OEM에 있다는 게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라든지 오픈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것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헤게모니가 뭐 애플이면 뭐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면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오픈 마켓 스토어가 아니라 각 차 OEM들이 직접 운영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 마켓 스토어에 맞는 디바이스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UI라든지 피처라든지 여러 가지 펑션들이 기본적으로 카 OEM에서 디파인하고 카 OEM에서 드라이브하는 데 움직이게 되어 있는 마켓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 오브 스마트카, 퓨처 오브 오토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타블렛이 차에 들어간다, 뭐 스마트폰이 차에 들어간다 이런 형태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런 폼피적인 차이점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그 오토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컨슈머 디바이스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두게 돼요. 가장 그런 큰 차이점을 두게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엔드 커스터머예요. 엔드 커스터머가 자동차용 오토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 혹은 스마트카 디바이스를 보면서 차이기를 바라지 이게 스마트폰이길 바라질 않아요. 아무리 스마트폰 기능이 좋고 업스타워 기능이 잘 돼 있고 화려한 그래픽을 갖고 있더라도 뭐 차량 운전 중에 꺼진다든지 아니면은 부팅하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시동 켜고서 한 1분 동안 기다렸다가 화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야 뭐 앱스토어에 접촉을 한다든지 차 화면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아요. 일단은 자동차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이 있고 요구되는 피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단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슈머 디바이스와 오토 인포테인먼트 스마트카 디바이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그 시큐리티라든지 릴라이비리티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틀립니다. 보신 것처럼 컨슈머 디바이스는 보통 한 1년 정도 개발을 해서 한 2, 3년 정도 런닝을 하고 또 1년 정도 개발을 해서 2, 3년 정도 런닝을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의 발전 방향도 되게 빠르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채용할 때 새로운 디바이스 안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개발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고 그 자동차 자체가 한번 차는 좀 비싸니까요. 우리가 한번 타게 되면 적어도 5년에서 8년 동안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5년 전, 8년 전에 만들어졌던 어플리케이션, 5년 전, 8년 전에 만들어졌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지금 5년, 8년 후에 지금 현재에서도 발리드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뭐 에러라든지 뭐 커럽션이라든지 꺼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채용될 수 있을 것인가, 카에 적용될 수 있을 하는 부분들이 그 스마트카와 그 다음에 일반 컨슈머 디바이스, 애프터마켓 디바이스의 차이점을 갖고 가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슈머 디바이스는 일단 좀 피처가 좀 많고 즐거움을 많이 주는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 같은 형태가 가장 크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그 자동차용 전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퀄리티하고 세이프티, 시큐리티, 그 다음에 롱제비티 요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서 내비게이션을 돌려보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하죠. 이게 무슨 애프터마켓 디바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뭐 그래픽도 후지고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팅할 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오토모티브 디바이스 자체가 뭐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새 차를 샀다고 할지라도 그 디바이스에 그 차 안에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 자체는 10년 전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느리고 좀 구식인 것 같고 해상도도 나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겠지만은 그게 결국은 오토모티브라는 거, 특히나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퀄리티와 세이프티에 포커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이 특징 안에다가 어떻게 지금 엔드 커스터머들이 요구하고 있는 화려한 그래픽스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갖고 있는 그런 펑션들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토모티브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는 그 펑션들 중에 하나가 인터넷 커넥티비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프론트십보다는 리어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쪽에 인터넷 커넥티비티를 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타블렛 같은 경우는 한 600불 정도면 살 수가 있는데 리어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0불 이상 채용을 하려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 이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같은 그런 기능들이 지금 포함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불을 내고 사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10년은 써야 돼요.
타블렛은 3년만 쓰고 버려도 그렇게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네, 그래서 10년을 써야 되는 그런 펑션들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타블렛이나 컨슈머용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보통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채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나 오토 인포테먼트 디바이스 쪽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텔레매틱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베디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제 채용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텔레매틱스 펑션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차와 연동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동차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엘리멘트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밤 케이블도 들어가 있고, 어떤 차에 대해서는 이더네트도 들어가 있고,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캔이라고 하는 그 컨트롤 레이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인포메이션과 네트워크상의 인포메이션이 서로 융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텔레매틱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주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뭔가 하니 이런 카 텔레매틱스 엠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억세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자동차 정보에 대한 억세스 권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피니션은 카 OEM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 OEM이 그런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한 절대로 텔레매틱스 어플리케이션을 차에다 애프터마켓 디바이스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갖고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이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연결되는 종류의 스마트카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많이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앞에서 보면은 그 많은 데모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미러링크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모드라든지 아니면 DLNA 혹은 와이파이 디스플레이어 같은 기능들이 자동차에 채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스탠드얼론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직접 그 카 OEM이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스탠드얼론으로 해갖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를 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핸드스폰에 들어가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자동차에 채용하는 형태로 진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릴라이비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내가 이제 그 삼성폰이 있어요. 삼성폰이 있고 차가 한 대 있어. 포드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됐든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이 잘 되면 되게 괜찮아 해요. 근데 저희가 삼성폰이 있는데 대우차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봤더니 연결이 안 돼. 혹은 아이폰이 있는데 현대차하고 연결이 안 돼.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폰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욕을 해요. 자동차에서 그런 걸 수용 못 한다고. 그래서 어려운 게 뭔가 그럼 자동차 회사는 자기가 어떤 이런 그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맞는 어떤 미러링크나 이런 기능들을 만들게 되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핸드폰을 다 커넥션을 시켜갖고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는 10년을 가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나오는 모든 디바이스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회사에서 그 오픈 스탠다드로 되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뭐 미러링크나 DL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자기 자체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을 디파인을 하고 그거에 맞는 차라리 핸드폰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아 자동차 유보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GM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텔레비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는 컨슈머 디바이스는 틀리게 컨슈머 디바이스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만드는 그런 세상처럼 그런 디바이스 어떤 개인용 디바이스가 어떤 해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 OEM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 2015년 이후로 해갖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개념이 좀 틀려요. 어떤 공간이 보시다시피 첫 번째 텔레매틱스 아닌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바이스의 디펜던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카가 발전하는데 어떤 컨슈머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자동차의 안이나 혹은 디바이스 안에 두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안에 두고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쓰는 방식의 그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카 OEM들이 각자 자기 자동차에 맞는 뭐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 각자 뭐 NFC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인용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개인용 인포메이션에 맞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차가 시동 걸 때마다
다운로딩 혹은 뭐 인터넷 커넥션을 해갖고 그대로 미러링 해갖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 자체가 클라우드 컴퓨터 자체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카나 텔레메틱스 엠베디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타블렛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쉐어링하는 경우에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기보다는 자바라든지 혹은 안드로이드라든지 그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SDK 베이스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형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HTML5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5가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결국은 브라우저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브라우저 베이스의 UI가 세 번째 어떤 그 자동차형, 스마트카형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발전을 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자동차들은 엠베디드 모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보라든지 아니면 GM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포드라든지 뭐 블루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디바이스들은 다들 자기 내부 안에 자동차 안에다가 와이어리스 모뎀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컨벤셔널한 거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니 그 자동차를 갖고 그 각 망 사업자하고 연동을 해갖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에디셔널하게 그러니까 에디셔널하게 6months가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오퍼레이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또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모든 프레임워크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오퍼레이터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오퍼레이터도 남들의 또 텔레메틱스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에 맞추기를 요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도 좀 많고 그래서 새로운 발음으로 나오고 있는 게 오프보드 모뎀이라고 해서 요즘 뭐 터미널 모드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그 각자가 들고 있는 핸드폰 자체를 모뎀으로 사용하는 그런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가 또 좀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안드로이드 폰이 많이 발전을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같은 형식으로 해갖고 모뎀을 내장하기보다는 자동차 자체가 그 핸드폰을 모뎀처럼 사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동차가 10년을 가다 보니까 내장 모뎀이 항상 좀 늦게 돼요. 아마 2006년, 2005년에 출시되어 있는 그 자동차용 모뎀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그 2005년 정도에 나타난 모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2G나 3G 모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네트워크는 LTE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비싼 자동차하고 돈 많이 들여 샀는데 한 5년 타고 나니까 이제 느린 디바이스가 되고 모뎀 서비스 의미가 없어지는 새로운 디바이스는 영향을 못 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두 번째 오프보드 모뎀에 대한 기능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카 OEM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채택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할 일이 많아졌죠. 그 옛날에는 단순히 자기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갖고 모뎀 놓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 자동차를 컨셉을 만들기 전에 먼저 MOU부터 해요. 뭐 그 SK텔레콤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 노키아가 됐든 이런 회사하고 MOU를 해서 이런 어떤 그 오프보드 모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프로토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네고시에이션 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많아지는 건 맞아요. 많아지는 건 많은데 그 자동차의 그런 어떤 트렌드의 어떤 그런 스마트해지는 어떤 트렌드에 반해서 또 자동차가 또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서는 디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레귤레이션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DMB 디바이스를 건들기만 해도 바로 7만 원 정도 벌금을 물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세이프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면은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만은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것저것 건들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고의 요인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한 10가지 정도의 그 어떤 그런 운전자 부주의를 유발하는 효과들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거, 셀폰을 사용하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럼 운전하다가 이제 포트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 보이스 레코니션이 기본 기능으로 자동차의 비포마켓 디바이스는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텔레메틱스 디바이스는 보이스로만 모든 것이 구동하도록 그렇게 좀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신저와 같이 인터랙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막아놨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 제스처 레코니션한 기능들이 들어가요, 자동차 안에. 그래서 텔레메틱스 안에서 보이스가 아니라, 보이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손짓이라는 발짓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프론트 시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에서 백 시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로 보낸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 같은 걸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컨트롤 하는 것들도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면도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차량 외부의 환경들을 좀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자동차의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발하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무리 스마트카가 된다고 할지라도, 혹은 스마트카가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스마트카가 자동차 안에 이제 채용이 될 수 있는 자동차 안에 구현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까 보셨던 그런 어떤 드라이버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문제는 실제로 완벽하게 다 프리벤트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결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종류의 케이스에 있어서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면은 거의 운전자 부주의한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레귤레이션 상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레귤레이션 상에서 이런 운전자 부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으로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미국을 위주로 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운전자 부주의에 대한 부담을 디바이스 매니팩처러한테 불리고 있어요. 디바이스 매니팩처러가 이런 운전자 부주의를 조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따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레귤레이션을 맨데토리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큰 컨시더레이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리스케일에서 판단하기에 꼭 있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과 혹은 꼭 피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스마트카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자동차에 채용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채용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드라이빙 기능 같은 것들, 파킹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베니클 디아그노스틱이라고 해갖고 차량 상태를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맨데토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엔드 카에 들어가는 이제 3D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플레이라든지 라디오 같은 기능들은 또 그렇게 이제 드라이브 디스트랙션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채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잘못했네. 그 밖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이와 같은 디바이스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절대 채용할 수가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클라우드 컴퓨팅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같은 거,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기능들은 자동차에 절대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트위터 본다고 눈을 돌리면 바로 사고죠. 두 번째, 인터넷 베이스 서칭은 자동차 운전 중에는 기본적으로 못하게 될 거예요. 운전하면서 인터넷 서칭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서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정해진 유저 시나리오만을 언로우하는 게 자동차용 스마트카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셔널 베이스 서비스도 그냥 유저가 어떤 조작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저가 조작 없이 로케이셔널 베이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드라이버 디스트랙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것들이 확인된 다음에 아마 채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드라이버 디스트랙션은 가장 어려운 점에 고려해야 될 점이라면, 두 번째로 또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카용 인포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이 고려해야 될 점이라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keep the
keep the S from the vehicl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자동차용 시스템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가 두 번째 또 굉장히 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lways Connected Infotainment 시스템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이에요. 아마 한 달 전인가 국내 어떤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유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갖고 스마트폰으로 해킹을 해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시연을 해갖고 이제 전 현대자동차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해킹이 됐는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편의성을 주긴 하지만 두 번째로 뭔가니 이 디바이스가 어떤 종류의 해킹 인포메이션, 어떤 종류의 어떤 악의적인 해킹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할지 모른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게 또 자동차에서는 되게 굉장히 큰 핵심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 텔레메틱 디바이스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듈들을 여러 개의 모듈로 만들어요. 인티그레이션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텔레메틱스용 시스템 따로,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컨트롤 시스템 따로,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따로, 뭐 오디오용 시스템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된다 할지라도 미니멀하게 컨트롤링 인포메이션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까지는 잘 먹혔는데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의 압박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뭔가 하니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시큐리티 측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은 각 좌석마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다 보이고,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칭해갖고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죠. 놀랍게도 그 시스템들의 OS가 다 동일해요. 그걸 컨트롤하는 CPU가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CPU가 다 컨트롤을 해요. 하나의 시스템에 그걸 컨트롤 다 하는 거예요. 그 200석, 300석 좌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각각의 그 CPU는 하나고 시스템은 하나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각 그 좌석별로의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그 가상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상화를 시켜서 자동차용에 필요한 시큐어가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하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완벽하게 분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돼요. 이거는 물론 이제 칩셋 측면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이제 구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좀 고민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Always Connected Car가 안전성이라든지 보안성을 어떻게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그 ARM CPU에 보면 트러스트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드웨어 블락이. 이 블락이 그런 것들 이제 보통은 타겟에서 만들어진 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어떤 블락이에요. 그래서 그 제너럴과 하나의 CPU가 자기 에어리어를, 메모리 에어리어와 CPU 에어리어를 시큐어 에어리어하고 리치 에어리어로 둘로 나눠요. 그래서 시큐어 OS와 리치 OS가 두 개가 올라가서 트러스트 OS 측면에서 이제 캔 스택이라든지 자동차 컨트롤 네트워크에 필요한 어떤 인포메이션들 따로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리치 OS 측면에서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뭐 비행기라든지 항공 시스템 같은 게 많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점차로 이제 자동차까지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리치 OS라든지 뭐 트러스트 OS, 그다음에 프로텍트 램, 프로텍트 퍼리프랄 같은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CPU의 자원을 각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와 컨트롤 에어리어로 나눠서 구현하는 방법들이 지금 이미 이제 하드웨어 안에 구현이 돼서 소프트웨어적인 구현을 통해서 이제 좀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자동차용 트렌드, 그러니까 그 이코시스템 트렌드가 되겠는데, 이제 그 오픈 스탠다드화가 또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이 모든 걸,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게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한 OEM이 다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 거 아니, OS는 뭘 쓰든 간에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자 하는 API들, 자동차용 API라든지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API들을 하는 스탠다드된 표준화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에 하나가 이제 제니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후리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몬타비스트라든지 멘토그래픽스라든지 텔레카라든지 민드리버, 그린리스 같은 회사들과 같이 해서 이런
어떤 제니비라고 하는 스탠다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볼루션 되는 공간이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차용 네트워크도 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용 네트워크는 캔과 같은 컨트롤 레이어 네트워크 혹은 모스트와 같은 옵티컬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참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니, 향후 2016년부터 해갖고 보통 이제 컴팩트카까지 자동차 안에 카메라가 4개에서 6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해상도가 메가픽셀 720p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카메라가 요구하는 밴드위스만 100mbps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용 네트워크들은 100mbps를 지원을 못합니다. 자동차용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플렉시블하고 좀 값싸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더넷을 자동차 안에다가 구현하려고 하는 흐름이 좀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풀스케일이 또 이런 이더넷 구현에 대한 부분들을 메이저 마켓 리더로 해서 오픈 얼라이언스를 리딩해서 좀 오픈을 하고, 지금 현재 유수의 OEM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이더넷을 자동차 안에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칩셋 측면에서도 스케일러블 칩셋이라고 해서 아이데메 6 시리즈의 싱글 코어, 듀얼 코어, 쿼드 코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부터 해서 하이엔드까지 한꺼번에 다 커플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시큐어드 OS라든지, 그 다음에 이더넷 ABB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니비라고 하는 오픈 프레임워크,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칩셋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스마트카가 빨리 컨슈머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펑션들을 좀 업데이트를 받고, 그러면서 마켓에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좀 프리스케일 나름대로도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은 딱 마친 것 같은데요. 예. 질문 시간은 따로 없죠. 그럼 저는 여기서. 그럼 잠깐 시간 동안 제 재미없는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